안녕하십니까. 포커스인 문철진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의 이행 거부로 실제 배상 조치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얼마 전 피해자들이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일본을 규탄하며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MBC 경남에선 일제강점기 일본 각 지역으로 끌려간 조선인들의 강제노역 실태를 담은 다큐멘터리 끌려간 사람들 직후 50년의 기록을 방송한 데 이어 올해는 끌려간 사람들 2부 증언이란 다큐멘터리를 지난 14일에 방송했습니다. 오늘 포커스인에선 50년 전 일제강제동원 1세대들의 생생한 증언을 추적한 제작진과 일제강제노역의 진상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함께하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일제강제동원 평화연구회 정혜경 박사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해 끌려간 사람들 직후 50년의 기록을 방송한 데 이어 올해는 끌려간 사람들 2부 증언이란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MBC 경남 정영민 기자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정영민 기자. 자, 지난해 끌려간 사람들 직후 50년의 기록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끌려간 사람들 2부 증언이란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방송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2부를 제작하게 된 계기 있습니까? 네. 먼저 1부는 이 제2사학자 고 김강렬 선생이 남긴 기록물 중에서 이 희귀 문서를 중심으로 구성을 하고 내용을 풀어갔는데 그러면서 직후 현장을 다녀오면서 많은 좀 허전함을 좀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김강렬 선생의 기록물은 13만 건 정말 방대했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희귀 기록물은 정말 극히 일부에 불과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10만 건이 넘는 기록물들 중에서는 이 오디오 기록물, 그다음에 사진과 종이 기록물들이 좀 있었는데 이 기록물들 속에도 역시 일부와 마찬가지로 강제동원의 진상을 밝힐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증언들과 현장의 내용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7, 80년대의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생생하고 살아있는 내용들이다. 그래서 많은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한 어떤 좀 욕심을 좀 부렸죠. 그래서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좀 받고 국가기록원에 요청을 해서 마침 국가기록원에서 이 모든 나머지 자료들을 공개해주겠다. 이런 또 협조의 도움이 좀 와서 그래서 원활하게 또 2부 취재를 또 임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일본은 여전히 변함이 없고 또 지금 한일 관계는 어느 때보다 경색돼 있습니다. 자, 정 기자, 취재를 하면서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그 어려움이 얘기하기 앞서서 이제 현장 취재를 저희가 8월 달에 이제 갔었는데요. 8월 달에 이제 후쿠오카, 9월 달에 이제 홋카이도 지역을 갔었는데 두 지역 갔을 때 역시나 정말 한국인 관광객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이제 관광객들이 없었고, 그리고 저희가 강제징용의 현장을 한번 좀 추적해 본다는 느낌에서 이제 부산에서 저희가 이제 배를 타고서 나가사키까지 이제 갔었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가 각종 방송 장비를 메고서 이제 들고 갔는데 한국의 관광객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일본 나가사키항에 도착을 했을 때 출입국 심사대에서 상당히 타이트하게 검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장비들을 왜 갖고 가느냐, 여기 이거 왜 필요하느냐, 명함을 달라. 그래서 명함을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왔으니까 무슨 취재의 용도로 왔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느 정도 취재 의도를 밝혔죠. 그랬더니 이제 모든 장비와 이걸 검색을 싹 하면서 장비와 그런 어떤 명함과 사실관계를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하고 2시간 동안 저희가 거기 억류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묶여 있으면서 인터뷰까지 하고 다 해명까지 해야 되는, 그리고 만약 이게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어떤 그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각서까지 작성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갔을 때만 해도 이런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한국 방송이 일본에 취재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좀 다른 잣대를 좀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좀 낯섦이 좀 있었고요. 두 번째는 홋카이도에 9월 달에 저희가 취재를 갔을 때 이 김관윤 선생님의 이 오디오에 나온 이 박병태 씨가 직용됐던 현장을 저희 가기 위해서 그 현장이 다행히 이제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 회사 측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뭐 깊게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이런 현장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보도를 하려고 하는데 촬영 섭외를 해달라고 했더니 이제 거부 의사를 밝혀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현장을
들어가지 못하지만 외부에서 워낙 석회 광산이었거든요. 워낙 크니까 주변에서 촬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촬영을 이렇게 먼발치에서 하고 있는데 공사 관계자가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서 같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너무 이제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저희 취재 의도를 밝혔고 이렇게 했는데 뭐가 문제냐 했더니 먼발치에서 우리를 촬영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국제법을 따지니 많이 뭐 이런 실랑이를 좀 벌이다가 결국에는 이게 일본 전문가분들이 좀 오셔서 시민단체 분들이 오셔서 공사 관계자 측하고 저희하고 좀 협의를 좀 해주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일부 그 공장 촬영한 부분은 이제 삭제를 하면서 좀 마무리가 됐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자, 정혜경 박사님. 자, 일본의 이런 태도 아직도 배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작년에 그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여기서 이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기업들은 당연히가 아니라 아주 그냥 완강하게 위자료를 지급을 하지 않고 있고요. 또 일본 정부에서는 오히려 이제 강제동원 없었다 이렇게 역사를 이제 부정하고 있는 이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이 예전에 나라가 없어서 이렇게 피해를 입고 지금은 나라를 되찾았는데도 여전히 본인들이 피해를 이제 호소해야 되는 이 권리를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이런 상황이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일본에게 이제 촉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피해자들이 고령이라는 점을 이제 감안을 한다면 한국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얼마 전 피해자들은 이런 일본에 대해서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박사님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그게 안타깝긴 한데요. 이게 그렇게 큰 효과는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도 이렇게 유엔이나 이런 데 이제 호소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결정이 난 경우가 있었는데 일본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해 일제 강점기 일본 각 지역으로 끌려간 조선인들의 강제노역 실태를 담은 다큐멘터리 끌려간 사람들 직후 50년의 기록 방송을 했고요. 이어서 올해는 끌려간 사람들 2부 증언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지난 14일에 방송했습니다. 자, 정혜경 박사님 자문 역할을 해주시기도 했는데요. 뭐 지역 방송사에서 이런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저는 이제 뭐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앞서서 지역 방송사에서 이런 다큐를 제작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러 가지 여건상이요. 일단 이제 강제동원 문제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에 대해서도 어렵고 언어적 장벽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문서나 이런 걸 찾기도 어렵고 생존자 찾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프로를 제작하는 거는 정말 MBC 경남이니까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뭐 여러 번 이제 방송국의 이런 프로에 대해서 좀 자문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뭐 정성을 지금 가지고 정말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팀은 처음 경험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시청자들에게도 많은 이제 감동을 이제 드리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도 그 계속 이제 좀 눈시울을 적시면서 이제 봤는데 다른 분들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다큐로 인해서 그동안 이제 그 피해 유족들이 우리는 자료가 부족하다 이렇게 굉장히 갈급했었어요. 근데 이제 자료를 찾을 수가 있구나 이런 가능성을 이제 갖게 되셨고요. 두 번째는 이 자료로 인해서 이제 국가기록원에서 자료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연구자들에게는 전 좋은 기회가 됐어요. 근데 세 번째는 특히나 작년에 처음에 이제 다큐를 만들고 나서 이거에 이제 덕분으로 김광현 선생님께서 대한민국 정부가 드리는 이제 훈장을 받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언론의 힘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정 기자. 자, 이번 다큐에서 일제 강제동원 1세대들의 증언을 추적해서 강제노역의 진상을 파헤쳤는데요. 자세한 내용 소개 좀 해주시죠. 2부의 핵심은 그 오디오 기록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부는 이제 종이 기록물 문서였다면 2부는 여러 가지 뭐 사진류라든가 이제 뭐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등등이 있었지만 지금 일본이 우리가 언제 강제동원을 했느냐 이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렇다면 이것을 반박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 그게 증언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김광렬 기록물에 오디오 기록물에 집중을 했고 한 500여 개 테이프를 분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국가기록원에 한 2달 정도 방을 잡아놓고 이제 분석 작업을 했는데 물론 그 연구사분들하고 저희 제작진들과요. 500개 테이프 중에서는 이제 일본인의 증언,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선인들을 부렸던 일본인들 그리고 지용됐던 분들이지만 워낙 이제 해방 이후에 오래 정착해서 사시면서 이제 일본어
익숙하신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우리말로 증언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을 한 30여 분 정도를 좀 찾아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뭐 테이프가 많으면은 60분짜리 앞뒤로 해서 한 5개 정도 분량이 있을 정도인데 그런 거를 이제 다 듣고 나서 저희가 이제 딕테이션을 하면서 좀 들어보니까 저희가 깜짝 놀란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구타의 내용, 그다음에 폭발 사고로 인한 내용, 그다음에 어떻게 우리를 했고 그 관리를 했고 그리고 정말 우리를 관리하는 사람은 일본인이 아닌 또 조선인 이런 십장 우두머리들이 했다라는 뭐 이런 등등 각가지 다양한 내용들이 이제 거기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내용들을 다 이렇게 구체적 내용들을 이렇게 파악해 나가면서 증언 속에 나오는 것들이 단순히 이 증언의 내용과 김강렬 기록물에 대한 그 사진,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문서들, 이런 매체를 좀 완결성을 좀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봤고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이제 2차 분류하고 이제 3차 구성까지 해서 홋카이도에 있는 이 지코 최대 그 탄전지대 3대 탄전지대 중 하나인 지코 지역과 그다음에 홋카이도 탄광 광산지대를 찾아갔던 겁니다. 네. 자, 이번 다큐멘터리가 가능했던 것 바로 이 제1사학자 고 김광열 선생이 남긴 13만 건의 기록인데요. 자, 박사님, 이 제1사학자 고 김광열 선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어떤 분이신가요? 이분은 이제 27년에 이제 경북에서 태어나셨는데 아버님께서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이러다 보니까 고향에서 가족들이 살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43년에 이제 도의를 해서 교토에 있는 리츠메이칸 대학에서 유학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1969년에 다가와 지역으로 이제 이사를 하세요. 근데 여기가 바로 치코 지역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중간에서 물론 사업을 하기도 했지만 본인이 이제 번 돈으로 학교를 세우고 교육자로서 연구자로서 이렇게 이제 살아가셨는데요. 학교에서 강의도 하셨지만 특히 이제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현장과 뭐 답사와 또 강연과 이걸 통해서 역사 인식을 평생 심어주려고 노력하신 그런 분입니다. 네. 13만 건이나 네. 되는 자료인데요. 이게 개인이 모은다는 게 쉽게 상상이 되지 않는데 뭐 어떻게 자료를 수집하신 건가요? 이게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치쿠오 지역이다. 근데 이게 바로 조선인 강제동원과 아픔이 있는 지역이다. 이걸 아시고 난 다음부터 여기서 이제 내가 조선인 역사를 남기겠다 이런 신념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모으고 그렇게 하셨는데요. 아버님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행방불명이 되셨어요. 그래서 유해도 찾지 못하고 이런 아픔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이 강제동원되어서 이 현장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가족들도 똑같이 그런 아픔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당시에 일본 우익 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계속 역사를 왜곡하고 있으니까 이 역사 왜곡에 맞서는 정당하게 맞서는 방법은 바로 자료 수집이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선생님은 좀 절박감을 가지신 것 같은데 어떤 절박감이냐면 내가 이 자료를 정리하지 않으면 이 치쿠오 지역에 와서 고생했던 조선인들의 강제노동의 역사는 사라진다. 이런 절박감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자료가 1990년대에 한국에도 좀 알려졌어요. 그때 저도 대학원 다닐 때 이런 자료가 있다는 걸 알았는데 2015년에 이제 국가기록원에서 그 해외 자료를 수집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때 그 이승옥 학예관께서 정말 정성을 가지고 이제 헌신적 노력 끝에 이 자료가 한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김광열 선생의 기록물 어떤 가치가 있다고 보시나요? 이거는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종류라던가 매체라던가 또는 그 규모를 봤을 때 개인이 할 수 있는 작업의 범위는 이미 이제 넘어선 거죠. 근데 이제 이 자료는 학계 연구에 도움이 되는 건 이제 물론이고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이라던가 아니면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 여기에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한 가지 한일 양국 사회에 큰 울림을 주는 자료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 자료는 이후에 한일 양국 사회가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 역할, 과제 이런 걸 제시해 줬다고 보거든요. 이제 특히 요새 이제 한일 관계가 상당히 경색되어 있는데 이 경색된 한일 관계의 물꼬를 푸는 실마리는 바로 이 자료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자료를 가지고 한일 양국에서 논의를 하고 협상을 하고 할 수 있는 협의를 할 수 있는 실마리가 제공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회로 해서 한일 관계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김광열 선생의 자료 중에서 강제동원 1세의 목소리가 담긴 오디오 그리고 영상 기록물 분석하고 복원을 해서 이번에 다큐멘터리로 만들었는데요. 정 기자, 이 작업을 제작진이 직접 한 겁니까?
그러니까 명확히 얘기하면 분석 작업은 저희 제작진이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디지털 복원 작업은 네, 국가기록원 측에서 이제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13만 건 중에 대부분이 사진 기록물들입니다. 이 사진 기록물들을 일일이 다 확인을 하는데 이 기록물의 특성이 7, 80년대에서 수집한 것들이고 촬영하신 것들이다 보니까 화면이 좀 안 보이거나 정말 중요한 현장인 것 같은데 잘 안 보이거나 아니면 복원 작업을 해야 되는 것들은 또 별도로 저 요청을 좀 드리면서 사진으로 올곧이 남아있는 것들이 있는 반면에 필름으로 남아있는 것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필름을 확대해서 일일이 다 저희가 제작진을 다 보면서 아 이거는 탄광지대다, 이거는 뭐 조선인으로 추정되는 누구다 이런 것들 다 분류해서 넘버링을 해서 요청을 좀 드렸고 그걸 이제 복원 작업을 해주신 거고요. 오디오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카세트 테이프에 붙어 있는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이야기했다라는 게 메모가 간단히 있어요. 이분의 특징, 기록물의 특징이. 그러니까 분석 작업하기 좀 수월했던 부분이 있었고 이제 번역을 통해서 아 이거는 1970년대에 홋카이도에 지용됐던 누구의 이야기다. 그 당시에 이분의 나이는 뭐였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분석해서 까서 이제 보니까 이제 앞뒤 이 테이프 한 5개 정도가 있었는데 아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 근데 요청을 좀 드리고 그것도 이제 카세트 테이프 오디오 기록물도 이제 디지털화가 돼서요. 음성 파일로 다 요즘 다 되니까 너무 수월했고요. 영상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다른 기록물에 비해서 영상 기록물이 좀 적었습니다. 상당히 좀 저희는 방송을 하다 보니까 기대를 좀 했는데 근데 왜 그러냐면 1시간 반짜리가 압축돼서 이 파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풀 수가 있을까? 그래서 기록원에서 고생을 좀 했습니다. 일주일 넘게 이걸 풀니까 이게 한 7시간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시간이 늘어났는데 이걸 다시 봤죠. 다시 봤더니 저희가 마침 이 집중하려고 했던 이런 지금 뒤에 화면 나오는 이 오노우라 탄광에 관련된 내용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그 영상을 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상이 고스란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인의 탄광 생활, 조선인의 탄광 생활을 다 담은. 그래서 저희가 취재를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그리고 이제 또 인터뷰들을 직접 하시면서 나온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집요하게 인터뷰를 한 사람을 끊임없이 한 20년 넘게 하셨던 이런 것도 좀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인상 깊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기록원의 이제 이런 복원 작업과 이런 걸 토대로 해서 2부를 또 이렇게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네. 기록물 분석하면서 가장 눈에 띄었던 내용들이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일단 우선 그 증언들을 이제 들어봤을 때 이 사진들도 그렇고요. 우리가 기존에 이제 2000년대 후반부터 쭉 보면 역사관이라는 데 이런 데를 우리가 찾아보면 그 증언들이나 구술들은 좀 있거든요. 사진들도 있고요. 근데 한 분의 기록물에서 이런 것들이 비교적 생생하게 5, 60년 전에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일단 놀라운 일이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중장년층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20살에 지용됐다 하면 소아 15년, 그러면 이제 35년이니까 이 녹음을 하셨을 때가 60년. 그러니까 50년, 50대, 60대. 그러니까 목소리도 되게 생생하고 젊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아주 구체적이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추적을 하다 보니까 뭐 여러 이 탄광지대, 지코 지역의 탄광지대가 이제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오노우라 탄광, 여기에 칠갱이, 조선인들이 많았던 칠갱을 저희가 찾을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 또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가이즈마라는 전범 기업, 이 회사가 운영했던 오노우라 탄광이 12갱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어떤 명부라든가 그리고 지용됐던 조선인들의 어떤 사진, 증언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걸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취재를 좀 하게 됐는데요. 근데 이제 오노우라 이 뒤에 나오는 이 비석들이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좀 입증해 주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왼쪽이 사은비고 오른쪽이 송덕비라고요. 오른쪽에 이 송덕비는 일본이 관리자에게 고마워해서 세워야 된다는 거고 왼쪽에 사은비는 이 송덕비가 세워지고 나서 6년 뒤에 이 회사가 개인 관리자에 세울 것이 아니라 회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희들한테 우리가 직장을 줬으니까, 일자리를 줬으니까요. 그래서 사은비를 세웠는데요. 이 사은비를 얼핏 보면 그냥 돌로 깎아서 만든 것 같지만 설계의 도면까지도 아주 디테일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얼마를 모았고 150명이 송덕비는 150명이 1,150엔을 모아서 만들었다.
사은비는 2,000엔을 만들었다. 이런 자료까지 다 있다. 이거 누가 냈느냐? 이 비석 앞에 보면은 저런 작은 비석이 있는데 저기 조선인들의 이름이 다 적혀 있습니다. 얼마씩 냈다라는 게.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상당히 좀 놀랄 수밖에 없었고 왜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었느냐? 그래서 이제 저희가 후쿠오카 현립도서관을 찾아서 그 당시 보도 내용들 좀 봤습니다. 신문 내용. 그러니까 니찌니찌 신문이라든가 아사히 신문들을 보고 이 후쿠오카 지역판 신문들을 보니까 이 옹호하는 내용.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본에게 고마워서 조선인들이 세운 거다라는 내용이 있는 반면에 또 이걸 비판하는 내용. 누가 그렇게 일제식민지 시대 때 당시였고 집에 피지배 상태에서 지웅해서 데려왔는데 이 사람들한테 월급도 얼마 안 주면서 돈을 모아서 세웠다는 건 이건 너무 기만적인 행동 아니냐. 그래서 현지도 지식인들이 비판적인 내용을 하는 내용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좀 찾을 수 있어서 상당히 좀 보람됐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김광열 선생은 해방 후 20년이 지난 1965년부터 일본 최대의 탄전지대인 지쿠오와 홋카이도에서 조선인 강제징용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정 기자, 지쿠오 탄전지대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지쿠오 탄전지대에 대한 그 연구는 정혜영 박사님께서 더 잘 아시고 많이 연구하셨을 텐데 저희가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지쿠오 지역은 19세기부터 이 탄광 개발이 시작해서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 최대 탄전지대로 이제 자리 잡은 곳입니다. 이곳에는 그 당시에 200개가 넘는 이 탄광 공장들이 이제 밀집해 있었고요. 그 중에는 이 구남도와 같은 이 지하 탄광 말고도 이 시멘트 석의 원료가 되는 석회를 캐는 이 광산. 이나 이 노천 탄광도 있었습니다. 강제동원령이 발령된 1939년 그부터 조선인이 본격적으로 지용되기 시작하는데 그 예를 보면은 아소다로 전 부총리의 집안이 대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 아소광업에 예가 있습니다. 1923년부터 조선인을 고용하기 시작해서 강제동원령을 발령한 1939년 이후에 이 조선인의 고용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수치로 보면요. 1944년에 이르면 이 8,000명에 달하는 전체 노동자 가운데 절반이 이 조선인 노동자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였고,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렸던 혹독하기로 유명했던 이 오노우라 탄광 같은 경우에는요, 후쿠오카 현청 자료에 보면 1944년 1월 기준에 7,900여 명이 동원되었다가 그중에 3,900여 명 정도가 탈출한 상당히 확률이 열악한 곳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자, 일본 근대화 과정에서 이 탄광 산업은 착취와 강제 노역 그리고 인권 유림이 심했던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박사님, 지쿠오는 조선인 강제징용 차원에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 곳입니까? 지쿠오는 이제 일본 탄광의 상징이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탄광의 상징이라고 했을 때 이 상징이 좋은 의미의 이제 상징이 아니라 열악하고 처참한 그 상태의 이제 상징이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일본에 이제 3대 탄전이 있는데 그게 지쿠오하고 조반하고 이제 홋카이도 탄전인데 이 중에서 가장 먼저 탄을 캤던 곳이 이제 지쿠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탄을 캔 역사가 오래됐죠.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 갱구가 점점 좁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바위나 이런 게 암질이나 이런 게 연약해서 물러서 사고가 많아지고 이럴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여기에는 동원 규모도 상당히 많지만 그 조선인 피해자 동원 규모도 많지만 나야 제도라 그래서 중층적인 착취 구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곳이기 때문에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최초로 여기에서 탄을 캤던 곳이 이제 미쓰이 미이케 탄광인데 거기가 2015년에 세계 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는 뭘로 유명하냐면 그 죄수들을 동원해서 죄수를 발목에다가 이렇게 쇠사슬을 묶어 죄수들을 동원해서 탄을 캤던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탄광은 이렇게 죄수를 이렇게 학대하듯이 학대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상당히 강하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후에 동원이 되었을 때도 죄수를 마치 하듯이 그렇게 가혹한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한국에서도 역사 부정론자들이 있어요. 강제동원은 없었다 뭐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일본은 30년대에 근대화가 돼가지고 탄광은 이제 갱도가 넓이가 이제 5m고 높이가 사람 키보다도 훨씬 높은 이런 곳이었지 이렇게 누워서 탄을 캐는 좁은 곳은 없었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몰라서 그렇게 하는 얘기고요.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치코 탄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갱고가 아주 좁아가지고 누워서 이제 탄을 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조선인들은 1890년대부터 여기 이제 일을 하러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속아서 이제 갔는데 속아서 간 다음에는 바로 이제 탈출을 많이 시도를 하고요. 가장 기피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전쟁이 났을 때 전시 체제기에는 이전에도 기피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여기는 이제 기피하는 곳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저항과 탈출 시도가 있었지만 여기에 따른 또 나야 제도를 통한 가혹한 노무 관리가 있었던 그런 곳으로 또 유명합니다. 네. 특히 이번 다큐에서 지쿠오 지역 탄광 124곳 가운데 유일하게 노천 탄광이었던 오노우라 탄광에 징용된 조선인 강제노역 실태에 대한 증언이 공개됐는데요. 자, 정영민 기자,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증언, 오노우라 탄광에 징용됐던 분들은 김광렬 선생의 기록물 중에서는 두 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하나 나왔는데요. 그 증언은 한 분은 최순덕 할머니인데 이분은 남편이 이원택 씨라고 경남 사천 출신이십니다. 이분을 따라서 이제 그 오노우라 탄광에 오신 분인데 남편은 이미 1942년도, 그러니까 징용된 지 한 7, 8년 뒤에 이제 뭐 40이 넘은 나이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질병으로. 근데 이분은 그러니까 남편의 어떤 징용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증언을 좀 해주셨던 게 있고요. 류현지 할머니께서는 60대 나이에 이제 증언을 해주셨던 부분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오노우라 탄광에서 여성들이 그 보타라고 그래서 석탄을 캐고 나면 찌꺼기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타지 않는 그거를 손으로 다 일일이 다 걸러내는. 그래서 소쿠리를 그걸 담아서 어떤 그 밀차나 이런 거에 큰 케이스에 그걸 담고 그거를 이제 수레로 해서 이제 그 어느 이런 노천이나 이런 데다가 공터에다가 붓는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증언을 해주시는데요. 그리고 뭐 그런 증언과 함께 영상이 나왔는데, 이 영상은 뭐냐면 이 오노우라 탄광을 운영하던 가이즈마 회사가 자기 회사가 이렇게 해서 부를 축적해서 뭐 거대해졌다, 이거를 홍보하기 위한 영상이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제가 좀 같이 읽어드리면. 그러니까 어떻게 오노우라 탄광을 오게 됐느냐? 그 당시 이제 하카타 항구를 통해서 왔다. 탄광에는 건설 현장에 일하러 온 조선이나 중국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억지로 일본에 끌려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사람들은 항구에서 노숙을 하며 돌아갈 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돌아간 사람이 한 50만 명의 정도 이른다. 이 정도 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조선인과 이제 중국인들이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남자들이,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는 남자들이 많아지면서 일손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중학생도 중요한 일손이 되었고, 여자들은 이 보타 히로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석탄을 줍는, 석탄에서 그 찌꺼기를 걸러내는 일에 동원이 됐고, 쓰레기로 보고 버린 석탄 찌꺼기 속에서 아직 쓸 수 있는 것들 같은 석탄을 모아서 연료로 쓰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 여성의 노동은 남성의 노동보다 힘들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도망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자기들이 어떤 탄광 민요라 그래서 이걸 부르면서 그 탄을 캐고 여기 허리에다가 석탄을 나르는 어떤 이런 줄을 메고서 탄광 갱도에서 이 석탄을 끌고서 나오는데 손발톱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바닥에서 끌고 나오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게 그 조선인이라면 안 했겠죠. 그러니까 일본인도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도 이렇게 했다라는 거를 이제 이제 나레이션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걸 저희가 이제 번역한 건데,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기계가 되는 강도는 깊어졌다. 하지만 공기를 바꾸는 이 설비나 이 지압을 버티는 기술이 기계화를 따라가지 못했다. 그래서 탄광 근대화의 그늘 속에서 수를 알 수 없는 광부들이 어두운 지하에서 죽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뤄봤을 때 일본인 기업들도 일본인조차도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동을 했다라는 거를 입증하는 아주 귀한 자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당시 오노우라 탄광의 경우에는 일본인 범죄자들이 일을 함께 하는 곳일 정도로 가혹한 노동 현장이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박사님, 당시 징용된 조선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십니까? 예,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이 이제 여러 이제 직종에 이제 동원이 됐는데요. 뭐 군수공장이나 탄광산이나 토목건축 뭐 공사장이나 여러 군데 동원됐는데, 그 중에 가장 이제 힘들었던 곳을 탄광산으로 치고 그 다음에 이제 토목건축 공사장으로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해서요. 그런데 탄전 가운데서도 지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열악했기 때문에 조선인들이 겪는 어려움도 더 많았습니다. 근데 노동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노동
사고, 노동체해가 상당히 이제 많았는데요. 일단 이제 그 지하에서 이제 그 가스를 배출을 해야지 폭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터를 돌려서 가스를 배출을 하게 되는데 전기 사정이 당시에는 안 좋았어요. 그래서 모터가 고장나서 가스가 폭발한다거나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밀차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밀차를 사람이 밀게 되는데 이때 힘이 딸리면 그러니까 밀차에 깔려 죽는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안전사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낙반 사고가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이제 나야제도도 말씀드렸지만 나야제도로 인해서 일상적인 폭력이 아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었어요. 이렇기 때문에 더 피해자들의 그 고통도 더 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조선인들이 가혹한 환경에서 일을 했는데 이 오노라 탄광 중심에 조선인들이 돈을 모아서 제작했다는 송덕비와 사은비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앞서 잠시 언급이 됐었는데 정 기자, 자, 일자리를 제공한 일본 탄광 회사와 관리자의 은덕에 감사한다 이런 비라고 하는데요. 뭐 어떤 내용이고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이 시작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오른쪽에 있는 송덕비가 1929년도에 세워집니다. 150여 명이 돈을 모아서 1,150엔을 들어서 이제 그 건립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 여기가 오노우라 7갱이었는데 바로 인근에 6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갱이에서 일하던 조선인들이 이제 그 탄광을 다 폐광을 시키고 나니까 갈 곳이 없으니까 7갱으로 이제 받아준 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최순덕 할머니 남편인 이원택 씨, 이분의 이제 일본 명이 그 소야마 히타로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7갱의 이제 십장, 그러니까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래서 6갱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제공해 줬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럼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 송덕비를 세웠는데요. 이 송덕비를 세우면서 앞에 이제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앞에는 조선인 관리인 4명이 있고 뒤에는 5명이 있는데 이 5명이 다 조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십장, 우두머리들. 그러니까 일본의 그 회사의 관리인들의 그 밑에서 그 조선인들을 동포들 관리하는 일종의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이걸 지었는데 송덕비의 내용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일본인 관리인인데 효구치 와이치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분이 결국에는 승낙을 해줬기 때문에 너희들이 일자리를 갖게 된 거니까 고마워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고 이 사은비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6년 뒤에 1935년도에 건립이 됐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뒷 비석이 보면 이 송덕비는 많이 그 지워져서 안 보이는데 사은비는 제법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좀 그 촬영을 해서 좀 번역을 해보니까 가이즈마라는 회사가 조선인들을 이렇게 징용해서 데리고 와서 우리가 그냥 일만 시킨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한 12,500여 명을 데려와서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이 선진화된 문물 그리고 다양한 훈련들을 이제 가르쳤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김광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걸 봤을 때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일본의 뭐 이런 아까 3대 탄전 지역에 어느 탄전을 가도 이런 비석은 없다라는 거죠. 조선인이 일본에 감사해서 세웠다는 이런 비석은 없다라는 거. 어떤 상징물조차도 없다라는 건데 참 특이하다. 그래서 이 비석의 숨은 진실을 이제 파헤치다 보니까 그러니까 보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세우게 됐는지 일단 먼저 송덕비 같은 경우에는 조선인들의 돈을 모아서 세우게 했던 그걸 리더했던 이원택 소야마 히타로라는 분이 이거를 이제 강제로 모집을 돈을 모았고 그래서 이제 냈다라는 이런 증언들이 이제 그 최순덕 할머니 증언에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이렇게 해서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 사은비 같은 경우는 이 가이즈마 회사가 이 폐광이 되고 나서 자기 회사에 대한 연표를 하나 만들어서 책을 하나 냅니다. 이 책의 뒷면에 그 내용을 들어가다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935년도에 이 폐광이 되고 나서 우리와 관계가 있는 경상남도에 있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데려와서 산업전사로 사용을 했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징용을 했다, 모집을 했다, 이 어머니적 표현만 다른 거지 명백하게 거기서 인정을 하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설명을 들어보니 조선인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당시에는 이제 급여를 받을 때 직접 이렇게 급여를 받는 게 아니라 사전 공제금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여러 가지를 이제 공제를 한 다음에
그 나머지를 이제 받게 되는 건데요. 이제 이 시기는 보다 나중 시기 전시체지기에 보면은 급여 명세서에 보면은 이제 뭐 별의별 명목으로 다 이제 공제를 하게 돼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이제 십장이 그거를 주도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월급에서 이제 십장이 이제 일괄적으로 그냥 빼서 이제 그 비석을 세우게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자발적이다 뭐 이렇게 보기는 정말 너무나 어렵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김광현 선생님은 책을 한 권 낼 정도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자발적이다 이거는 정말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쿠오 탄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김광열 선생은 지쿠오뿐 아니라 홋카이도에서도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자, 정 기자. 자, 이번에 홋카이도도 직접 다녀왔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현장을 다녀왔을 때 이제 먼저 오타루 항구, 그러니까 홋카이도에서 2차 세계대전 때 가장 중심, 물류와 어떤 물자, 인적 수송의 중심이었던 게 이 오타루 항구였습니다. 이 오타루 항구를 통해서 우리 조선인들도 각 탄전지대, 광산지대로 이제 지용이 됐던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일단 먼저 저희가 그 비바이 탄전을 가봤습니다. 비바이 탄전은 이 사진으로 보시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게 미쓰비시 비바이 탄전이 있었던, 여기는 이제 뭐 메모리얼 산림공원이라고 해서 이제 공원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저기가 이제 홋카이도 최대 탄전지대 중에 한 곳이었죠. 저기에 1945년도에 조선인 한 4,900여 명 정도가 이제 지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4,900여 명 중에서 3분의 2 정도가 갱도 안에서 지하 1,800m에서 일할 정도로 일을 했고, 그리고 당시는 에는 이제 일본인은 7,500여 명, 중국인은 700명, 영국인 포로도 한 250명 정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본인 다음으로 조선인이 가장 많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사진 왼쪽으로 보면 저 비바이 탄전, 저 유바리 탄전인데요. 유바리 탄전 같은 경우에는 189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100년 동안 이제 일본에서 가장 긴 탄광 역사를 가진 곳인데, 이 유바리 탄광이 있는 그곳은 유바라시라 그래서 유바라시가 좀 재밌습니다. 여기가 예산을 무리하게 많이 쓰면서 관광 도시를 유치하려다가 이제 도시가 파산을 해가지고 지금 일본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도시거든요. 근데 이 유바라시 시내에는 탄광 6개에서 전체 한 22개가 있었는데 석탄 생산량이 한 해 한 400만 톤 정도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규모가 좀 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1910년도부터 조선인들이 징용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자료에 보면 1920년대 2천여 명 모집 후에 39년을 지나서 유바라시 인구 절반 정도인 5천 명 정도가 조선인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네. 뭐 거기에서 일을 했던 분들 중에 인터뷰 내용이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2분 정도가 나왔는데요. 한 분은 이제 김석동 할아버지라고, 이분께서는 이곳에 징용됐을 때 당시에 강원도 사람 47명 같이 징용이 됐는데, 탄광 사고는 별로 일어나지 않았는데 영양실조로 너무나 먹는 게 현찮고 그래서 영양실조로 12명이 내 목전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봤다라는 증언이 있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주 할아버지께서 이제 말씀해주신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타코베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분께서는 아주 열악한 장소에 있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타코베아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최종주 할아버지 말고도 이제 여기 앞서 이제 나올 건데 박병태 할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지용이 됐는데. 이제 그러면 숙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현장이 있고. 근데 이 숙소에서 머무는 이 숙소가 이 다코베아라는 거는 이제 감옥방이라고 불리는 아주 최하의 열악한 곳. 그러니까 토목 건축, 우리로 보면 이 토목 건축 현장이 있으면 아주 그 밑바닥에 노가다, 막일을 하는 사람들이 묵는 숙소. 그러니까 숙소인데 여기는 또 뭐가 있냐면 범죄자들과 같이 이제 숙소에서 이제 거주를 하다 보니까 외부에 탈출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가장 극단적인 예가 정말 이렇게 어떤 바위 속이나 숲 속에서 도주할 수 없게끔 2중, 3중으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관리인들이 항상 24시간 보초를 쓰면서 정말 화장실 정도로 가지 못할 정도로 너무 열악했고, 밥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정말 죽어야만 나올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열악한 곳이다라고 증언해 주시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자, 정유민 기자. 자, 이번 증언이란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록물들 또 국내 처음으로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전문가들의 자문 또 팩트 체크 상당히 중요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증언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당연히 이름을 좀 밝혀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뭐 가명을 쓸 수도 없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사진들, 그러니까 종이 기록물들에 나와 있는 이 명부에 나와 있는 개인의 어떤 인적 사항, 본적이나 이런 것들, 뭐 사망 자료나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당시 이제 정혜경 박사님을 비롯해 자문위원분들께서 이거를 감수를 하시면서 다 그런 어떤 기본적인 법적인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검토를 하신 연후에 이런 그 후속 작업들이 들어갔던 거고, 이걸 또 방송에 보도하는 데 있어서 개인 정보나 이런 것들은 또 저희가 필요한 좀 가려야 될 부분 가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1차 팩트 체크를 하셨던 부분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개인 정보가 담겨져 있는 것들은 일부 이제 인적 사항들 제한해서 이제 방송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후에 이게 데이터 작업이 다 마무리되면 거기 나오는 것들은 공식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저희가 수월하게 이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이번 다큐를 통해서 공개된 여러 자료들 어떤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특히 이제 이 두 번째 다큐에서는 사진, 뭐 동영상, 구술 기록을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근데 이들 이제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구술 기록을 이제 기록하기 위해서는 비문헌 기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문헌 기록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문헌 기록은 이제 종이로 된 기록이 있으면 가서 복사를 하거나 사진을 찍어서 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쉬운 거죠. 그런데 이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뭐 구술 기록은 직접 생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직접 가서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찍거나 아니면 관련자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이제 어려운 그 일이고요. 노고가 정말 많이 들어가야 되는 기록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김광현 선생님이 생산하실 때도 노고가 많이 필요하지만, 또 취재팀에서 활용할 때도 녹취록을 일일이 다 풀어야 되고 하는 굉장히 노고가 많이 필요한 그런 자료인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피해자들이 그 문헌 기록을 통해서 자신들의 피해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김광현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생산하신 비문헌 기록, 이걸 통해서 피해 사실을 이제 복원을 이제 하게 됐다 한 점에서 의미가 있고, 더군다나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신적인 작업의 결과물이다, 이런 점에서 더욱더 가치가 이제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광열 선생의 자료들이 앞으로 어떻게 쓰여야 할지, 또 우리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인데요. 자, 박사님, 이 김광열 선생의 자료들 어떻게 활용되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방향으로 활용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정말 이건 귀한 자료이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국가기록원에서 이제 제대로 관리를 해가지고 공개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 중에 보면 일기 같은 것도 있거든요. 일기 같은 거는 사진이나 동영상의 이제 배경적 정보가 돼요. 예를 들면 언제 왜 이런 사진을 찍게 되었는가, 언제 왜 이런 동영상을 찍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이 배경적 정보가 되기 때문에 텍스트화를 해서 공개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학계가 연구 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피해자 권리 구제, 피해자 유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이제 다큐가 이제 공개가 된 다음에 피해 유족들께서 굉장히 희망을 이제 가지셨어요. 앞으로도 자료가 공개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시고, 이분들이 이제 그걸 이제 그 정도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올해 초에 세종시에 있는 국가기록원의 그 소관 부처인 행정자치부에 가서 여러 차례 집회를 하셨어요. 근데 뭘 집회를 하셨냐면, 빨리 자료를 공개해달라, 이런 집회를 하셨거든요. 이분들이 이렇게 김광현 선생님 자료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는 거는 직접 진상규명을 포함한 피해자 권리 구제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정부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세 번째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가 이 자료를 통해서 위로금을 드린다거나 미수금을 드린다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정비를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자료 중에는 사망자에 대한 사망 기록이라던가 피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명부라던가 또는 미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를 정비해서 피해자분들에게 이제 그 제대로 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박사님, 마지막으로 일본 예. 정부의 사과와 배상까지 이어지게 하려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정말 많은 노력과 기간이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두 가지 방향에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일단 한국 사회가 한일 관계라는 건 참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좀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뭐냐면 친구 관계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싫으면 이제 그냥 절교하거나 끊을 수 있어요. 근데 이웃은
이사를 가지 않는 한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뭐 이사를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일본 정부도 그렇지만 일단 일본 정부에게 촉구하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책임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말씀 뭐냐면 가해자를 움직이는 거는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가해자를 움직이는 거고 또 가해국을 움직이는 것도 피해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독일의 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가해국도 증거 없이 먼저 사과하거나 배상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드러나면 할 수 없이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해국인 일본 정부의 태도를 이제 변화를 시키려면 피해국인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것도 선제적으로 이렇게 정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피해국 정부가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하는 것은 가해국 사회에도 상당히 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일본 사회는 전후에 그 역사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침략 역사에 대해서 뭐 사회적으로 봉인하고 망각하고 왜곡하고 미화하는 그런 역사 왜곡의 길을 걸었어요. 그래서 일본 국민들 대부분이 침략 전쟁 역사에 대해 잘 모르시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왜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화만 내지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한국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정책을 추진해서 이 많은 사실이 알려진다면 일본 사회에서도 이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지금같이 모르쇠로 이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현재 이제 중단되어 있는 지원금 지급이라든가 아니면 진상규명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위원회를 다시 재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한국 정부가 이런 걸 하고 있으면 일본 정부에 대한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우리 한국 정부는 이렇게 피해 문제에 대해가 중요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우리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대응해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진상조사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가 축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정책을 추진해서 나타나는 성과물들을 통해서 가해국 일본 정부는 이제 자기네들의 가해 사실도 인정할 수 있게 되고 이걸 통해서 일본 시민들도 침략 전쟁의 역사를 바로 알게 되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일본 정부에 대한 자세 변화를 적극적으로 촉구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저는 이 세 가지 방향에서 두 가지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 기자, 일본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두 편의 다큐를 만들었는데 자, 앞으로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 어떻게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MBC 경남 다큐 제작진은 이 1, 2부의 다큐를 통해서 이 참혹한 강제 노역의 인권 유린과 이를 은폐하려는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들이 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런 실증적 자료를 통해서 생생히 전달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그 한국에 생존해 계시는 분들이 지용분들이 이제 피해자분들 몇 분 안 남으셨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많이 고령이시고 그리고 지금 일본 우익한테도 이제 공격을 받고 계시고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감히 부인할 수 없는 어떤 증거, 이 명백한 객관적 자료,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 강제 동원의 문제를 좀 더 입증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역할을 그 소임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이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뭐 취재 그리고 기름물적 취재 그리고 현장 취재를 통해서 한번 탐사 취재를 좀 이어가고 싶습니다. 예.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MBC 경남은 지난해부터 두 차례에 걸쳐서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인들의 강제노역 실태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방송했습니다. 잊혀져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진상을 다양한 각도로 파헤쳐봤는데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의 배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포커스인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